폭풍이 몰아치던 한밤중 어린 노비 하나가 독에 쓰러진 여인을 등에 업고 작은 배를 몰아 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아이의 손바닥에서는 피가 노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그녀를 버렸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멸문의 날 아버지가 목숨처럼 남긴 비기가 그 손끝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작은 손이 한 여인의 운명과 한 집안의 미래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충청 내포 얼음, 아산 포구를 등지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나루터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최관제 댁이었지요. 최관제는 3대에 걸쳐 포구 상권을 손에 쥐고 연안을 오가는 곡물 거래로 재물을 불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드넓은 행랑채 아래로 곡간이 즐비했고 마당 깊은 곳에는 연안의 소금바람에 절여진 항아리들이 묵직하게 줄지어 서 있었지요. 뻘물 냄새와 들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집에는 최관제의 막내딸 정옥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위로 오라비 셋을 두고 늦둥이로 태어난 탓에 부모의 사랑을 고루 받고 자란 아이였지요. 그렇다 하여 버릇이 없거나 들뜬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눈빛이 고요하고 말수가 적어 집안 어른들은 저 아이는 속이 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8이 된 정옥은 그해 여름에도 다르지 않았지요. 이름난 미색보다 자신의 발걸음을 먼저 고르는 처자였습니다. 그날은 해가 서쪽 갈대밭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정옥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터 안쪽 포목전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장꾼들이 하나둘 자리를 걷어들이며 파장 분위기가 돌던 저물녘이었습니다. 먼지 날리는 흙길 가장자리, 길주의 갈대 무더기, 뒤편에서 낮고 가늘게 끊어지는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정옥이 발을 멈추고 몸을 낮추어 들여다보니 아이 하나가 옆으로 쓰러진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는데 한쪽 종아리가 찢겨 피가 흙바닥에 번져 있었고 등에는 새끼줄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지요. 도망치다 개에게 물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루한 차림새며 발목에 쇳자국이며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으로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허리를 숙여 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과 희미하게 뜨인 눈 사이로 아직 살아있다는 기색이 남아있었지요. 정옥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넓게 두른 치마폭을 풀어 아이의 몸을 감싸고 반쯤 안아 올렸습니다. 장터 귀퉁이 그늘 아래에 아이를 앉히고 그 위를 천으로 덮은 채 정옥은 몸을 세워 길을 바라보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먼지를 일으키며 장정 서너히 장터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것이 양반댁 하인 무리가 분명했지요. 그중 하나가 정옥 앞에 멈춰 서서 허름한 차림의 어린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무도 지나지 않았다고 저물녘의 으슥한 길을 혼자 걷는 처자에게 왜 이리 무례하냐고 오히려 낮게 되받았지요. 기세에 눌린 무리는 잠시 주춤하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정옥은 아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한 귀퉁이에 아이를 눕히고 손수 물을 끓여 상처를 씻기고 천을 찢어 다리를 동여맸지요. 사흘밤을 정옥은 그 아이 곁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아침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정옥은 말없이 미음 한 그릇을 아이의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삼이라 불리던 그 아이는 그렇게 다시 살아났지요. 기운을 되찾은 삼이가 비로소 제 사연을 털어놓은 것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본디 사미의 집안은 대대로 내의원의 침수를 납하던 명문가였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영모의 연루라는 누명을 쓰면서 집안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가사는 몰수되고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사미는 채 철도 들기 전에 인근 양반댁 노비로 넘겨졌지요. 그 집에서 사미가 견딘 세월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매질과 굶주림이 일상이었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버텨온 나날이었지요. 더는 견딜 수 없던 날 사미는 맨발로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연을 다 듣고 난 최관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나루터 물길만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한마디를 내렸지요. 이 아이 내 집에 둔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미는 그날부터 최관제 댁 안채 한 귀퉁이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정옥은 손수 새 옷을 챙겨 입히고 밥상을 같이 받았지요. 정옥은 잘에 다리를 넣는 사미는 말 수가 없었으나 부지런했습니다. 일은 새벽부터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캐 돌아왔고 저녁이면 그것을 손질해 처마 밑에 가지런히 매달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최관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입 한쪽이 돌아가고 눈꺼풀이 처지는 구안화사였지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미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사미의 집안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이 하나 있었지요. 바깥으로는 단 한 번도 내어준 적 없는 오직 혈육에게만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던 혈자리 짚는 법이었습니다. 멸문의 화를 당하던 날에도 아버지가 사미의 손을 붙잡고 끝내 전해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아버지께서 목숨처럼 지켜온 비법입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사미는 작은 손으로 최관제의 얼굴과 목줄기, 언저리, 혈자리를 차례로 짚어나갔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최관제에 굳었던 근육이 조금씩 풀렸지요. 나흘째 되던 날 최관제는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 최관제는 사미를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정옥과 나란히 밥상에 앉히고 글도 가르쳤지요. 핏줄이 다르다는 말은 그 집에서 다시는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루터 냄새 가득한 최관제 댁에는 그렇게 뜻하지 않은 인연 하나가 뿌리를 내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날이었습니다. 장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옥과 사미는 포구 두 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지요. 파도가 낮게 밀려들고 물빛이 은빛으로 번들거리던 그때였습니다. 갯바위 아래 물속에서 무언가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허름한 도포 자락이 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망설임 없이 치마를 걷어올리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간신히 끌어낸 사람은 젊은 선비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없었지요. 사미가 재빠르게 무릎을 꿇고 선비의 옆구리와 목언저리 혈자리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 비법이 이번에도 빛을 발했지요. 잠시 후 선비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엄치연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기울어가는 양반 가문을 지탱해온 선비였지요. 스스로 마지막이라 다짐했던 과거에서 또다시 낙방하고 돌아갈 염치도 살아갈 의지도 잃은 채 물에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치연은 두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내었지요. 말을 마치자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연은 몸을 추스르는 동안 최관제댁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옥은 끼니 때마다 밥상을 직접 챙겼고 삼이가 캐다 말린 약초로 탕을 다려드리기도 했지요. 치현은 차츰 안색을 되찾았고 점을 여기면 마당가에 앉아 말을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은 처음엔 짧았으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자리를 뜨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지요. 계절이 한번 바뀔 무렵 정옥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최관지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을 꺼냈지요. 치연 선비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최관제는 한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이 어떻고 재산이 얼마냐를 따지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됨이 반듯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혼례는 해풍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가을 어느 날에 치러졌습니다. 대청 위로 빛이 가득 들어찼고 삼이는 두 사람 곁에서 내내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날 최관제댁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 정옥은 삼이와 함께 치연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시가는 아담한 초가집이었지요. 담장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고 처마 끝기와 군데군데 틈이 있었으나 마당 안쪽에는 오래된 모과나무 한 그루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치연의 어머니 신씨는 대문 앞까지 나와 화를 맞았지요. 눈가에 웃음이 담긴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옥이 공손히 절을 올리자 신씨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혼수 보따리를 풀던 중이었습니다. 신씨의 눈길이 차려진 물목들 위를 천천히 훑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산 거상댁 혼수치고는 소담하구나.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실린 것이 무엇인지 정옥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그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시작부터 마음에 돌을 얹을 일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려니 하고 넘겼지요. 살림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정옥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부엌을 챙겼고 삼이는 그 곁에서 말없이 손을 보탰지요. 신씨는 며느리가 부엌 드나드는 것을 딱히 막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살갑게 다독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치연은 그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처신했지요. 정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 것이라 믿었지요. 그런데 혼인한 지 2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 건너편 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던 것이 순식간에 검은 연기 기둥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옥이 소리를 질렀고 치연이 달려나왔지요. 그런데 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신씨가 곁에 말리던 곡식을 거두어 들어갔다가 불길에 갇혀버린 것이었지요. 치연이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몸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으나 신씨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요. 짙은 연기를 오래 마신 탓이었습니다. 정옥이 이름을 불러도 치연이 어깨를 흔들어도 신씨는 눈을 뜨지 않았지요. 치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삼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신씨의 목 옆과 쇄골 아래 그리고 팔목 안쪽 혈자리를 차례로 짚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삼이 가문이 대대로 비밀로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연기에 막힌 기도를 열고 막힌 길을 돌리는 법. 멸문의 날에도 아버지가 끝내 손에서 손으로 전해준 그 비법이었지요. 삼이의 손끝이 혈자리를 누를 때마다 신씨의 굳은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한참이 지나 신씨의 입술이 달렸지요.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떠올랐지요. 치현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우리가 복받은 것이다. 이런 며느리를 얻었으니. 신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을 뻗어 정옥의 손을 잡았다가 삼이의 손을 잡았지요. 말은 없었으나 그 손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초갓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신씨는 밥상 앞에서 정옥과 삼이에게 먼저 수저를 권했고 점을 여기면 셋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목과 나무를 바라보는 날이 잦아졌지요. 빗줄도 신분도 달랐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조금씩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다시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았으나 신씨는 삼이를 가까이 불러앉혔지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닌 그 손길을 치연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삼이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옥을 바라보았지요. 정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삼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그리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삼이와 치연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삼이는 아버지에게 전해받은 그대로를 풀어냈지요. 어느 혈자리가 어느 길을 다스리는지, 손끝에 얼마만큼의 힘을 실어야 하는지, 사람마다 다른 몸의 결을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바깥으로는 단 한 번도 내어준 적 없던 가문의 비기였지요. 삼이는 그것을 아끼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치연은 말없이 듣고 또 들으며 손끝으로 익혔지요. 배움이 깊어질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치현은 초가 곁에 작은 방 하나를 내어 의원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들어섰지요. 그러나 한번 다녀간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어깨가 굳어 팔을 못 쓰던 노인이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느니, 오랜 두통으로 앓던 안악이 약 한 첩 없이 나았다느니 하는 말들이 오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권세 높기로 이름난 강대감 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지요. 강대감은 수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뒤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 높은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고 값비싼 약재를 들여봐도 차도가 없었지요. 집안 사람들은 이미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삼이가 직접 나섰습니다. 강대감의 몸 곳곳을 살피고 굳어버린 혈자리를 하나씩 풀어냈지요. 사흘에 한 번씩 5번을 찾았을 무렵 대감이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10번째 되던 날에는 부축을 받아 마루에 나와 앉았지요. 집안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강대감은 삼이의 손을 오래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자 의원 앞에는 인근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대문 밖에 줄이 늘어섰고 해가 지도록 자리가 줄지 않았지요. 치현은 더욱 열심히 환자를 돌보았고 정옥은 그 모습을 마당에서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삼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처음과 달리 단단하고 환했습니다. 의원이 날로 번창하면서 치연의 집안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이사를 간 것은 첫눈이 내리기 전이었지요. 마을 어디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높다란 솟을 대문에 반듯하게 다듬어진 돌담이 길게 이어졌고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나뉘어 있었지요. 소담하던 초가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옥은 짐을 풀며 넓은 집이 어딘지 낯설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새 살림에 적응하는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정옥은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치현은 의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 저녁 얼굴 마주할 일이 줄었고 마주쳐도 눈길이 짧았습니다. 포구에서 건져 올린 날밤 두 손을 꼭 쥐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만큼 낯설었지요. 말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정옥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구하거나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신씨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 건져낸 뒤 정옥의 손을 놓지 않던 그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어느새 시선이 차가워졌지요. 밥상 머리에서도 말이 없었고 정옥이 살린 미소를 건네어도 짧게 끝내 모두 돌아앉았습니다. 3일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전과 같지 않았지요. 예전에는 3이가 마당을 지나가면 이름을 불러 곁에 앉혔건만 이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안채 창가에 홀로 앉아 마당을 내다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초가 시절 좁은 마루에서 셋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웃던 일이 자꾸 떠올랐지요. 넓어진 집이 도리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이 과연 복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작인지 알 수 없어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산에서 급히 달려온 종 하나가 대문 앞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최관제에게 변이 생겼다는 것이었지요. 조정에 투서가 들어갔다 했습니다. 최관제가 청나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약재를 몰래 들여왔고 청에서 흘러들어온 가짜 은으로 위조 은전을 만들어 유통시켰다는 죄목이었지요. 말을 들으며 정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물 한 모금도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살아온 아버지였지요. 그러나 광가는 사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최관제의 집간을 뒤져 위조 은전 꾸러미와 정체 모를 약재 단지를 집어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최관제를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갔지요. 극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였습니다. 정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치연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지요.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셨습니다. 당신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 고을에서 당신만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없으니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치현은 창밖을 바라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그 눈빛에는 정옥이 알던 온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잊으셨소. 의원이요. 그 약재 사건과 우리가 엮이는 날에는 우리 집까지 줄초상이 나는 거요. 생각을 좀 하고 말하시오. 말을 마친 치현은 정옥이 대구할 틈도 주지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지요. 정옥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은 3이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치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지요. 분노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자리를 쉬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치현이 안채 쪽으로 방향을 꺾는 것이 보였습니다. 3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추고 기둥 뒤에 몸을 붙였지요. 치현은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신씨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소매 안에서 접힌 서찰 하나를 꺼내 안으로 들밀었지요. 신씨가 받아드는 것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신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찰이 들려 있었지요. 신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머리에 꽂혀있던 은비녀를 빼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찰을 가늘게 말아 비녀대에 단단히 감았지요. 말린 서찰을 감싼 은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인은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저 서찰이 무엇인지, 왜 저렇게 감추는지, 그리고 그것이 최관제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이 집 안에서 정옥이 모르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인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신 씨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빛이 기와 지붕 위로 길게 드리웠지요. 최관제가 끌려갔다는 소식은 빠르게 들려왔습니다. 조정에서는 평생 쌓아온 공을 참작하여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비의 전부였습니다. 아산 포구를 쥐고 3대를 일구어온 최관제의 전 재산은 남김없이 국고로 몰수되었고 바다 건너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섬으로 유배형이 내려졌지요. 정옥은 그 소식을 안 채 방 안에서 혼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가슴이 굳어버린 탓이었지요. 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 알려지자 기와 집안의 공기가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신 씨의 변화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빨랐지요. 그날 저녁 상을 받은 신 씨가 숟가락을 들더니 국을 한 모금 마시고는 상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그릇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국물이 방바닥에 번졌지요. 이게 뭐냐? 소금인지 재인지 알 수가 없구나. 정옥은 아무 말 없이 쏟아진 것들을 닦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는 정옥의 뺨을 신 씨의 손이 후려쳤지요. 그릇에 기름때가 남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옥은 흔들리는 몸을 간신히 붙잡고 섰습니다.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을 다시 씻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미가 주먹을 쥐었으나 정옥의 눈빛이 그것을 막았지요. 신 씨는 날이 갈수록 거침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마당에 커다란 지게를 내던지며 말했지요. 친정 가세가 기울었으니 몸이라도 써야 하지 않겠느냐. 나무를 해오너라. 정옥은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아직 서리가 남아있는 산길은 미끄러웠고 가시덤불 사이로 마른 나뭇가지를 추리는 일은 여인의 손에 생채기를 냈지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래도 정옥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짐을 다 채울 때까지 산을 떠나지 않았지요. 밤이면 정옥은 안채 구석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돋은 물집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요. 그러나 생각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날 밤 따뜻하게 두 손을 잡아주던 지연,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뒤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던 신씨, 그 모든 것들이 차례로 떠올랐다가 사라졌지요. 눈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섬 어딘가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 생각에 이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몸은 날마다 고됐고 마음에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치연이 3일을 데리고 이웃 고을로 떠났습니다. 용풍으로 몇 달째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전갈이 왔기 때문이었지요. 사흘 정도면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정옥은 대문 밖까지 나와 두 사람을 배웅했지요. 사미가 돌아보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정옥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미가 돌아온 것은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탓에 먼지가 잔뜩 앉아 있었지요. 대문을 들어서며 정옥을 찾았으나
마당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엌도 비어 있었고 안채도 조용했지요. 사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안채 문을 열었을 때 정옥은 방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지요. 뒤따라 들어온 신씨가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떠난 지 이틀도 채 안 되어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의원을 불러 보였더니 심한 중풍이라 했다. 회복이 힘들 것이라 하더구나. 말투에는 안타까움도 당황함도 없었지요. 사미는 신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한 번 마주치고는 곧바로 정옥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해받은 혈자리를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갔지요. 목 옆의 혈, 쇄골 아래, 팔꿈치 안쪽, 무릎 뒤편까지 빠짐없이 눌렀습니다. 그러나 정옥의 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평소라면 손끝에 전해지던 기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요. 2번, 3번 혈자리를 다시 짚고 또 짚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도 정옥은 그대로였습니다. 2 시즌이 지났지요. 사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풍이 아니었습니다. 중풍의 혈자리를 이렇게까지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이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사미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손이 움직이는 한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의 다물려 있던 정옥의 입술이 달렸지요. 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사미는 귀를 가까이 댔지요. 괜찮아, 사미야. 그것뿐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떨렸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사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지요. 정옥의 손을 2 손으로 감싸주고 그대로 이마를 손등에 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이내 참을 수 없을 만큼 크게 흘러나왔지요.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도, 노비로 팔려가던 날도, 담을 넘어 달아나던 날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사미는 정옥의 손을 쥔 채 오래도록 울었지요. 방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옥이 쓰러진 뒤로 기와집은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나마 조용했지요. 그러나 정옥이 방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집안의 무게중심이 눈에 띄게 옮겨갔습니다. 치어는 의원 일을 핑계로 안채에 발을 끊었고 신씨는 정옥의 방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여다보는 일이 없었지요. 밥상은 하루 한 번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묻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가마 소리가 들렸지요. 사미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치연이 곱게 차려입은 여인 하나를 앞세우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처음 치료했던 강대감의 여식 연주를 첩으로 드린 것이었지요. 치연은 아무 말 없이 연주를 사랑채 곁 별채로 드렸습니다. 그날 밤 신씨는 연주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살뜰하게 챙겼지요. 연주에게 내어준 그릇이 정옥에게 내어주던 것보다 훨씬 고왔습니다. 그 뒤로 연주는 정실부인 자리에 앉은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신씨도 그것을 막지 않았지요. 오히려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연주는 정옥의 방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걸음을 늦추었지요. 방 안을 힐긋 들여다보며 냄새가 난다거나 저 꼴이 무슨 마님이냐는 말을 흘렸습니다. 신씨도 못 들은 척 외면하거나 입가에 엷은 웃음을 달고 지나쳤지요. 정옥은 천장을 바라본 채 눈만 깜빡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지요. 눈물이 귀 뒤로 흘러내렸으나 닦아줄 손이 없었습니다. 그 방에 밤마다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이었지요.
낮 동안 의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삼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정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 하나를 켜고 정옥의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전해받은 혈자리를 처음부터 다시 짚기 시작했습니다. 목 옆, 어깨 아래, 팔꿈치 안쪽, 발목 위까지 빠짐없이 눌렀지요. 손끝이 아플 때까지 눌렀습니다. 그러나 정옥의 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래도 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지요. 매일 밤 같은 자리를 같은 순서로 눌렀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새벽이었지요. 삼이가 발목 위쪽 혈자리를 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옥의 발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지요. 삼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지요. 발가락이 희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삼이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정옥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차도는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삼이는 낮에 의원을 보면서도 풍에 쓰는 약재를 머릿속으로 헤아렸지요. 아침에 이웃 고을에 귀한 약재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이는 그것을 구하러 다녀왔지요. 약재를 품에 안고 돌아온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대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서며 발걸음을 죽였지요. 그때 치연의 방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요. 삼이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치연과 신씨였습니다. 삼이는 담모서리에 몸을 붙이고 숨을 참았지요. 처음에는 의원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강대감의 이름이 나왔지요. 삼이의 귀가 곤두섰습니다. 강대감은 의원을 열고 처음 치료했던 그 권세가였지요. 중풍으로 몇 년을 누워있다 삼이의 손길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 복직하여 금부도사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이 집과 다시 엮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요. 치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복직된 강대감에게 뇌물을 쥐어주고 접근했다는 것이었지요. 장인 최관제의 제사가 탐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 투서를 꾸몄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증거는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위조 은정과 정체 모를 약재는 치연의 사람이 밤중에 최관제의 곳간에 몰래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국고로 귀속된 제사의 일부는 이미 둘 사이에서 나뉘어 있었지요. 삼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약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때 신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모든 계략이 처음부터 신씨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말 속에 담겨 있었지요. 정옥의 중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었지요. 풍을 일으키는 독초를 국에 넣어 며칠에 걸쳐 먹인 것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건져낸 며느리를 제 손으로 쓰러뜨린 것이었지요. 삼이의 귀에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밀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치연과 신씨가 작당한 내용을 적고 두 사람의 직인을 찍은 서찰이었지요. 그것을 신씨가 은비녀에 돌돌 말아 머리에 꽂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발각될 것을 대비해 서로를 묶어두는 증거로 각자 하나씩 나누어 지니기로 했다는 것이었지요. 삼이는 그제야 며칠 전 담장 너머에서 보았던 장면이 이해되었습니다. 비녀에 감긴 서찰,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던 신씨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나왔습니다. 신씨가 먼저 꺼냈지요. 이제 하나가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안면도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섬이라 했습니다. 정옥을 몰래 그곳에 내버리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조용하고 차갑게 흘러나왔지요. 치연은 대구했습니다. 나를 잡자고 했습니다.
삼이는 담벽에 등을 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약재를 쥔 손이 떨렸지요. 방 안에서는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창호지에 일렁거렸지요. 삼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정옥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했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정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삼이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발끝을 움직이기 시작한 그 발. 밤마다 혈자리를 짚으면 조금씩 따뜻해지던 그 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다음 날 한밤이 깊어지자 기와 집안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치연이 먼저 안채로 들어섰고 신씨가 뒤를 따랐지요. 덩치 큰 남자 노비 하나도 그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씨가 노비를 향해 턱짓을 했지요. 저것을 들어라. 말이 짧고 차가웠습니다. 노비가 정옥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삼이였지요. 삼이는 몸을 던지듯 정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물러서지 않았지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치현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귀찮다는 듯 손을 뻗었지요. 덩치 차이가 났습니다. 삼이는 손목을 잡히는 순간 버텨보려 했으나 몸이 공중에 들렸다가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요. 치현은 방 구석에 있던 노끈을 집어 삼이의 손목과 발목을 묶었습니다. 삼이는 발버둥 쳤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신씨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손 더럽힐 것 없다. 내가 처리하고 오마. 치현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지요.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신씨는 노비에게 정옥을 들라 이르고 방을 나섰습니다. 노비가 정옥을 포대기처럼 들쳐 올렸지요. 정옥의 몸은 축 늘어진 채였습니다. 눈만 떠 있었지요. 묶인 채로 몸을 뒤틀며 이름을 불렀으나 목소리가 닿기 전에 방문이 닫혔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포구를 떠난 것은 달도 없는 한밤이었습니다. 신씨와 노비가 탔고 정옥은 배 바닥에 눕혀졌지요. 안면도까지는 노를 저어 한시진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섬에 다다르자 노비가 정옥을 바위 아래 모래밭에 내려놓았지요. 신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를 돌려 노를 저을 뿐이었지요. 파도 소리만이 정옥의 곁에 남았습니다. 기와 집으로 돌아온 신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치연의 방에도 불이 꺼졌지요. 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묶인 채로 버텨온 삼이었지요. 노끈을 이로 물고 한 올씩 풀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지났을까. 결국 손이 빠져나왔습니다. 발목을 풀고 일어나는 순간 치연이 인기척을 듣고 방문을 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삼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치연의 팔뚝에 이를 깊이 박았습니다. 치연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는 순간 삼이는 이미 마당을 달리고 있었지요. 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치연의 고함 소리가 들렸으나 돌아보지 않았지요. 포구에 닿은 것은 새벽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뱃사공들이 잠든 시간이었지요. 삼이는 묶인 작은 배 하나를 풀었습니다. 노 젓는 일이 익숙지 않았으나 방향은 알고 있었지요. 안면도가 어느 쪽인지는 밤의 엿들은 말에서 짐작했습니다. 노를 저으며 어둠 속을 나아갔지요. 손바닥이 까졌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섬에 닿은 뒤 삼이는 소리를 낮추어 정옥을 불렀습니다. 모래밭을 헤매고 바위 사이를 뒤졌지요.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섬 동쪽 바위 그늘 아래 정옥이 모래등을 기댄 채 눈을 뜨고 있었지요. 삼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달려가 정옥을 끌어안았지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미는 정옥을 안은 채 오래 울었지요. 파도가 그 소리를 감쌌습니다. 둘은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살다 버린 듯한 폐가 하나가 숲 어귀에 있었지요. 지붕 한쪽이 내려앉았으나 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지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섬을 오가는 어선에 손을 내밀었고 섬 안쪽 마을 몇 집에 허기를 채울 것을 구걸했지요. 정옥은 여전히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사미가 부축하지 않으면 혼자 앉아있기도 힘들었지요. 섬에서 가장 큰 집은 황영감댁이었습니다. 사미가 정옥을 부축해 그 집 앞에 선 것은 섬에 들어온 지 여드레쯤 되던 날이었지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온 하인이 쫓아내려 했지요. 그때 대청마루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영감이었지요. 황영감은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팔이 제대로 오르지 않았고 발을 끌며 걸었지요. 반신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였습니다. 사미는 정옥을 마루 곁에 앉히고 황영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밥을 구하러 왔다가 대뜸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황영감이 눈썹을 올렸지요. 거지의 행세를 하는 아이가 내뱉는 말치고는 당돌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황영감은 말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사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황영감의 어깨와 팔목, 등 쪽 혈자리를 차례로 짚어 눌렀지요.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기였습니다. 한 십경쯤 지났을까? 황영감이 천천히 굳었던 팔을 들어 올렸지요. 눈이 커졌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 보았지요. 수년째 뜻대로 되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황영감은 한동안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사미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의 물음과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미는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안이 영모 누명을 쓰고 무너진 일, 노비로 팔려간 일, 정옥을 만난 일, 그리고 독에 쓰러진 정옥을 업고 이 섬까지 흘러온 일까지 빠짐없이 아뢰었지요. 황영감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들어오너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황영감은 둘을 사랑채 한 칸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튿날 아침 정옥 곁에 앉았지요. 황영감은 조선 어의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궁에서 물러난 뒤 섬으로 내려와 조용히 지내온 것이었지요. 황영감이 정옥의 손목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헤아리다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중풍이 아니다, 독이다. 사미의 눈이 굳었지요. 황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풍을 일으키는 독초를 오래 먹었을 때 나타나는 병증이다. 어이로 있을 때 딱 한 번 본 적이 있지.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날부터 황영감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을 남김없이 꺼냈습니다. 해독에 쓰는 약재를 직접 골랐고 불을 지켜 다렸지요. 사미도 손을 보탰습니다. 밤마다 혈자리를 짚으며 기의 흐름을 도왔지요. 약과 사미의 손이 함께 움직이는 동안 정옥의 몸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2달이 지나자 정옥이 스스로 일어나 앉았지요. 3달이 지나자 마당을 걸었습니다. 4달째 되던 날 아침, 정옥은 황영감 앞에 2발로 서서 절을 올렸지요. 황영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쯤 사미가 정옥을 불러 앉혔습니다. 치현에게 가르쳐준 혈자리법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비기 중에서도 가장 깊은 것,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사미의 귀에 속삭여 준 것을 사미는 치연에게 끝내 내어주지 않았지요. 그것을 이제 정옥에게 전했습니다. 정옥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한마디도 흘리지 않았지요. 황영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하거라. 한마디뿐이었지요. 섬 안쪽 빈터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간판 하나를 달았지요. 소문은 배가 오가는 것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섬에서 기적 같은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육지까지 건너갔지요. 얼마 되지 않아 안면도 포구에는 치료를 받으러 온 배들이 줄을 섰습니다. 새벽부터 대기하는 사람이 생겼고 날이 저물어도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섬 안쪽에 자리를 깔고 기다렸지요. 지현이 육지에서 열었던 의원은 이 섬의 명성 앞에서 빛을 잃어갔습니다. 사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다음 환자를 데리고 또 다음 환자를 맞이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안면도에서 2해가 흘렀습니다. 의원은 날마다 북적였고 정옥의 몸도 완전히 돌아왔지요. 그러나 정옥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 외딴 섬에서 홀로 버텨내고 있을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정옥이 사미를 불러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지요. 파도 소리가 그 자리를 감쌌습니다. 이튿날 둘은 황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정옥이 무릎을 꿇고 그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들을 차례로 꺼내놓았지요. 치연과 신씨의 계략, 아버지의 누명, 밀서의 존재까지 빠짐없이 아뢰었습니다. 황영감은 말없이 듣다가 눈을 감았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되었으나 조정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다. 의금부사 정세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손으로 키운 사람이니 믿을 수 있다. 황영감은 그 자리에서 서찰을 썼지요. 붓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거라. 내 이름을 대면 문을 열어줄 것이다. 서찰을 품에 넣고 섬을 나서며 정옥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서찰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미가 정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발할 증거가 신씨의 머리끝에 있습니다. 정옥의 눈이 움직였지요. 사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활과 화살 하나를 구해주십시오. 정옥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포구 장터에서 활 하나와 화살 한 대를 구했지요. 사미는 그것을 받아들고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옥이 막으려 했으나 사미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씨는 담장 밖에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비녀가 날아올 것입니다.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이 깊어지자 사미는 치연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당 한가운데에 섰지요. 그러고는 숨을 한번 고르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치연, 신씨, 어서 나오시오. 불이 하나씩 켜졌지요. 방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뒤이어 치연이 나왔고 신씨가 나왔지요. 잠결에 달려나온 연주도 마당 한쪽에 섰습니다. 사미는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습니다. 겨눈 것은 신씨였지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씨가 돌아가셨습니다. 투병 끝에 눈을 감으셨지요. 억울함을 불러왔습니다. 신씨 부인 아씨를 따라가 사하시오. 마당이 얼어붙었지요. 신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치현이 소리쳤지요. 저 미친 것을 당장 잡아라. 하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사미의 손가락이 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은
신 씨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비녀가 있는 바로 그 자리였지요. 화살 끝이 은비녀를 정확히 건드리며 그것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비녀는 포물선을 그리며 담장 너머로 날아갔지요. 마당 안에서는 신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충격에 그대로 뒤로 쓰러지며 거품을 물었지요. 하인들이 일제히 신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치연도 어머니 곁으로 뛰었지요. 그 틈에 사미는 몸을 돌렸습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순식간이었지요. 담장 밖에서 기다리던 정옥이 이미 비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둘은 눈을 한번 마주쳤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대로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의금부 청사 앞에 선 것은 해가 뉘엿 기울던 오후였지요. 정옥이 황영감의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문지기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잠시 후 의금부사 정세원이 직접 나왔습니다. 황영감의 서찰을 읽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옥이 은비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삼이가 비녀에 감긴 서찰을 조심스럽게 풀었지요. 정세원이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방안이 고요했지요. 서찰에는 최관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 투서를 꾸민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조 증거를 들여놓은 방법, 몰수한 재산을 나누기로 한 약조, 그 끝에 금부도사 강대감의 직인과 엄치연의 직인이 나란히 찍혀 있었지요. 정세현은 서찰을 다 읽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늘 아래 용납할 수 없는 일이요. 그는 그날 밤을 넘기지 않고 조정의 장계를 올렸지요. 이튿날 아침 조정이 움직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지요. 금부도사 강대감과 엄치연 그리고 신씨를 포함한 가솔들을 당장 추포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보졸들이 치현의 기와집을 에워쌌지요. 도망치려던 치현은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보승줄에 묶였습니다. 신씨는 전날의 충격에서 채 회복하지 못한 채 끌려 나왔지요. 연주는 마당 한쪽에서 발을 동동 굴렀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에게 내려진 형은 가혹했지요.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바로 그 무인도 최관제가 홀로 버티고 있던 그 섬으로 유배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어넣은 곳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죄인들을 실은 배가 섬을 향해 떠나는 날 같은 바닷길을 거슬러 오는 배가 있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최관제였지요. 정옥은 포구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삼이도 그 곁에 섰지요. 배가 닿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부터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 보였지요. 정옥은 참지 못하고 달렸습니다. 모래밭을 가로질러 뛰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지요. 최관제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최관제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들여다보았지요. 정옥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관제가 삼이를 보았지요. 삼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최관제가 삼이의 어깨를 잡았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손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삼이는 알았지요. 셋은 나란히 포구를 등지고 걸었습니다. 포구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등 뒤를 밀었지요. 하늘은 맑고 햇빛이 물 위에 부서졌습니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세 사람의 발걸음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지요. 포구에서 눈물의 재회를 마친 셋은 그날로 안면도로 들어갔습니다. 섬에 돌아오는 배 위에서 최관제는 말이 없었지요. 오랜 유배로 몸은 야위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섬에 발을 딛고 의원 앞에 섰을 때 최관제는 천천히 간판을 올려다보았지요. 정옥의 곁에 섰습니다. 최관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관제가 합류하자 의원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닷길을 누비며 장사를 익힌 사람이었지요. 약재를 들여오는 길목을 새로 열었고 섬과 육지를 잇는 물길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름 있는 약재상과 거래를 두고 먼 고을까지 의원의 이름이 퍼져나가도록 물길을 만들었지요. 정옥과 삼이가 치료로 쌓은 명성 위에 최관제의 장사 수완이 더해지자 의원은 섬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육지 곳곳에서 사람이 몰려들었고 안면도를 오가는 배편이 늘었지요. 돈이 쌓였습니다. 넉넉한 살림이 다시 들어섰고 의원 자리를 넓혀 방을 더했지요. 한때 폐가에서 구걸로 연명하던 두 사람이 섬에서 가장 번듯한 기와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배가 닿았지요. 배에서 내린 것은 관복을 갖춰 입은 조정관리였습니다. 황영감이 조정에 서찰을 올렸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지요. 관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의원 앞 너른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삼이의 이름이 불렸지요. 부당하게 노비로 전락한 명문가의 후손이 가문의 비기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억울한 죄인의 누명을 벗기는데 공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그 공로를 치하한다 했지요. 관리가 함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황금빛 두루마기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햇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문서 한 장이 삼이의 손에 쥐어졌지요. 노비 신분을 거두고 본래 양반 신분을 복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이는 그 자리에 서서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노비로 팔려가던 날, 담을 넘어 달아나던 날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옥이 삼이의 곁으로 다가왔지요. 아무 말 없이 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삼이는 그제야 소리를 냈지요. 참으려 했으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옥도 울었지요.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지요. 한편 그 무렵 먼 바다 무인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 들어간 뒤 신 씨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지요. 손끝이 저리더니 팔다리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독을 탄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몸이 굳어갔습니다. 정옥에게 먹였던 그 증상과 어느 하나 다른 것이 없었지요. 치연이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을 쓸 방법이 없었지요. 의원도 없었고 약재도 없었습니다. 신 씨는 쓰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대로 눈을 감았지요. 치연은 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소문은 배를 타고 육지까지 건너왔지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독을 쓰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저지른 죄와 똑같은 벌을 받았다는 것이었지요. 하늘이 손수 갚아주셨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신씨를 잃은 뒤 치연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망연자실한 듯 섬을 떠돌았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말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홀로 웃었지요.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섬을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흘러 도착한 곳이 안면도였지요. 정옥이 의원 앞에서 그를 처음 알아본 것은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으로 마당 어귀에 서서 실실 웃고 있었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치현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지요. 멍하게 정옥을 바라보다 희죽 웃었습니다. 아씨, 저 밥 좀 주세요. 그 목소리만은 그대로였지요. 정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정옥은 돌아서서
국밥 한 그릇을 사왔습니다. 치연 앞에 내려놓았지요. 치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옥은 그가 먹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걸음을 옮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정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의원으로 돌아오니 삼이가 마루 끝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그 곁에 앉았지요. 한동안 둘은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 가는 햇빛이 바다 위에 길게 깔렸지요.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같다. 삼이가 고개를 돌렸지요. 정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그 희망이 나한테는 너였다. 삼이야. 한달아 그까지 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옥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바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산포구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이 섬마루 끝에서 나란히 앉아 저녁노를 받고 있었지요. 길고 험한 길을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만큼은 더없이 고요하고 따뜻했지요. 바다는 여전히 넓었고 두 사람 앞에 펼쳐진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대저이치란 참으로 묘한 것이여. 뿌린 씨앗이 어느 땅에 떨어지든 반드시 싹을 틔운다 하였지요. 아까운 저물녘 장터에서 남루한 아이 하나를 거두어 들인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저 못 본 척 지나치지 않은 것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돌고 돌아 제 목숨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옥이 삼이를 살렸고 삼이는 정옥을 살렸지요.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선한 마음은 반드시 제 갈 곳을 찾아가는 법이지요. 거짓을 쌓아 남을 무너뜨리고 제 욕심을 채우려 했던 자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판 구덩이에 제가 빠지고 남에게 심은 고통이 고스란히 자기 몸으로 돌아왔지요. 하늘은 더디 움직이는 듯 보여도 결코 그냥 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찔리기도 하지요. 몸도 마음도 부서질 것 같은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옥이 그러했듯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주는 인연 하나를 붙잡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날이 옵니다. 그 인연이 삼이었고 그 삼이가 곧 희망이었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이야기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옥과 삼이처럼 여러분 곁에도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인연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따뜻한 말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